위진남북조라는 대분열기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국가는 581년 건국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중원과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들면서 남북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아울러 무리하게 실행한 고구려 원정 또한 실패하면서 반세기도 이어지지 못한 채 618년 멸망하였습니다. 수나라에 이어 중국을 통치한 국가는 당나라인데요.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 영토가 중국 대륙은 물론 중앙아시아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했고 그에 따른 북방 문화와 한족 문화 그리고 서양 문화까지 어우러진 대제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꿈꾸는 1대1로의 모델로 제시되는 국가가 당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이 선비족이었던 것처럼 당나라를 건국한 고조 이연 역시 수나라의 지방관 출신으로 선비족이었는데요. 당나라의 가장 큰 문제도 어떻게 광범위한 영토를 중앙집권할 수 있는가였는데 그들은 기미정책을 통해서 정복지를 다스렸습니다. 기미정책에서 기는 말의 굴레, 미는 소의 곱비라는 뜻으로 말과 소를 묶어둔다 정도의 뜻인데요. 기미정책은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책임자를 파견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왕을 당나라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통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의제의 정책인 것이지요. 아울러 타국과 접하는 변방지역에는 최고 사령관인 절도사를 두어서 군사 행정을 담당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 당나라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수도 장안이 인구 100만에 이르는 국제도시로서 위용을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미정책과 절도사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군국제에서 지방 제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통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지방 세력을 인정하더라도 이후에 국가가 안정되면 그 권리를 빼앗아 중앙 집권을 확보해야 했지만 당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지방 세력인 절도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중앙 권력이 약해짐에 따라 결국 하동절도사 알록산의 난이 발생하며 그 권위가 추락하였고 황소의 난을 계기로 멸망하였습니다. 당나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당나라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당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은 절도사들이 세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서 서로 패권 경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중국 역사의 마지막 분열기로 907년부터 약 70여 년간 이어진 5대 19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기를 마무리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나라가 960년에 건국된 송나라이지요. 호주의 장군 출신인 조광윤이 건국한 송나라는 우리에게 문치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치주의라는 말은 지방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문관을 우대하는 통치체제로 그 결과 송대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계급, 이른바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를 통해 문신 관료로 선발되어 송나라의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지요. 하지만 문치주의로 인하여 군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북쪽의 거란족과 여진족에게 세패를 바치며 굴욕적인 왕조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송나라는 1127년 여진족의 금나라가 일으킨 정강의 변을 겪으면서 수도를 남쪽의 이만, 즉 지금의 항저우로 바꾸었는데 이때부터의 송나라는 이전 왕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강의 변 이전의 송나라는 북송이 되지요. 북송을 멸한 금나라는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몽골 추원에서 새롭게 반응한 몽골에 의해서 1234년 멸망하였으며 남송 역시 1279년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몽골은 중국이 아닌 만리장성 북쪽에서 시작된 국가입니다. 1206년 몽골 추원을 통일하고 칸으로 추대된 칭기스칸은 몽골의 뛰어난 기마병을 중심으로 금나라와 서하를 공격하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하여 지배 영역을 넓히며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칭기스칸 사후의 몽골 제국은 울루스 또는 칸국이라 부르는 지방 정권으로 분열되었는데 제5대 데칸 쿠빌라이가 1279년 남송을 멸망시켰고
멸망시키면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원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원나라는 관료제와 주연제 등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통치하였지만 몽골인 제일주의에 따라 몽골인을 우대하고 중국의 한인과 남인은 차별하였습니다. 이후 원나라는 14세기를 강타한 흑사병의 영향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부과한 과도한 세금, 집회 난발을 통한 물가 상승 등으로 민중의 불만이 증폭되었는데요. 결국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여 쇠망의 길에 들어섰고 남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에 의해 대도를 빼앗기면서 몽골 초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중국 대륙은 다시 한족의 차지가 되었는데 명나라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중앙집권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조 주원장은 개국 공신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반란을 예방하였는데요. 문제는 주원장 사후에 새로운 황제로 추대된 그의 손자 주윤문을 지켜줄 신하들이 숙청으로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황제는 황위를 지킬 수 없었고 결국 번왕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연왕 주체에 의해서 정난의 변이 발생하면서 1402년 영락제가 즉위하였습니다. 영락제는 여러 번왕들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면서 황제를 꺾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단숨에 중앙집권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중국을 통일한 영락제는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었고 5차례나 북벌을 통해 몽골을 정벌하면서 명나라를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주도 세력인 한족은 이전 왕조인 몽골의 원나라 시기에 무시받았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복수하기 위하여 북쪽과의 교역을 철저히 금지시켰는데요. 문제는 몽골을 비롯한 만리장성 북쪽의 민족들은 남쪽의 식량과 약초, 생활물품 등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 도움 없이 버티는 것이 한계에 이르면 결국 목숨을 걸고 남하하여 장성 이남의 물자를 약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락제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강력한 군사력에 굴복하여 북방 민족들은 장성 이남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영락제가 죽고 명나라가 중기에 이르자 북쪽의 여러 민족들은 점차 남하하여 중국의 물자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남쪽 해안에서도 일본 왜구의 약탈이 줄기차게 발생하였지요. 이를 합쳐서 북로남해라 하는데 이렇게 명나라 중기는 북로남해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명나라는 서서히 북쪽과 남쪽에서 교역을 허가하게 되지요. 북로남해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북로남해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기를 북로남해의 시기라 한다면 명말기는 만력 3대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만력 3대정이란 1572년 10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제14대 황제 만력제 시기에 발생한 영하지역, 임진왜란, 파주지역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내용 역시 만력제 편에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나라가 만력 3대정으로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며 혼란한 틈을 타서 1616년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이후 중원 진출을 꾀하였는데요. 명나라와 후금이 사리오 전투 등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서안에서 이자성이 황제를 칭하며 베이징으로 진격하여 1644년 숭정제가 죽으면서 명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십자군 원정과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와 종교개혁이라는 일련의 변화를 겪으며 중세를 탈출한 유럽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는데요. 근대 유럽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중산층 유산 계급을 뜻하는 부르주아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가 핵심이 되어서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을 탈출하고 근대 자본주의로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는 원래 프랑스어로 성을 의미하는 부르에서 나온 말로 부를 축적한 중산층은 안전한 성 안에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험한 성 밖에 살았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부르주아 상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왕과 결탁하여 왕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고 왕은 그 보답으로 상인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주며 양측은 상생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귀족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귀족의 힘이 약해지면서 왕권 견제 장치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출현한 것이 바로 절대왕정입니다. 영국의 절대왕정의 상징적 인물은 16세기 전반을 통치한 헨리 8세입니다. 그가 발표한 수장령은 영국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본인임을 천명한 것인데요. 이 말은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귀족들이 믿고 있던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수장인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처형됨을 의미했습니다. 수장령을 통하여 귀족을 장악할 수 있게 된 헨리 8세는 영국이 가장 먼저 절대왕정의 시기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대표하는 인물은 17세기 중반에 치세한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부르주아 상인들과 결탁하여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며 왕권을 확립한 인물인데요. 그 결과 태양왕으로 불리며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절대왕정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관여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결국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영국의 절대왕정이 프랑스보다 한 세기 빨랐기 때문에 시민혁명도 영국이 한 세기 빨리 발생하였는데요. 영국은 15세기부터 절대왕정이 시작돼서 17세기에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민혁명이 발생하였고, 프랑스는 16세기에 절대왕정이 시작돼서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반면 당시의 독일, 즉 신성로마 제국은 비록 제국 내에 황제가 있었지만 황제는 자신의 본거지에만 영향력을 가질 뿐 신성로마 제국 영토 전체의 권력을 가지지 못한 허울뿐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독일 지역에서는 한 명의 왕이나 황제에 의한 절대왕정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통일이었고 시민혁명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소국으로 갈라져 있던 근대 이탈리아 역시 독일처럼 통일의 전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이렇듯 근대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왕정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왕과 귀족의 권력이 서서히 시민들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독일은 19세기 전반 까지도 통일정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또한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결국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겨우 통일을 달성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산업혁명의 힘으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한 후였지요. 따라서 독일은 후발주자로서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고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력을 따라잡고 식민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 것이죠. 오늘은 중세 중국과 근대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